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 회계사라고 합니다. 중급 회계 강의죠. 저랑 함께 중급 회계 상학원 나가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강의인지만큼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살짝 하고 본격적인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게 중급 회계니까 이게 뭐에 대한 거를 학습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15페이지 먼저 잠깐 좀 펴주시면 유인물 있죠. 15페이지 펴주시면 자, 일단은 현대 회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회사가 있으면 회사 안에는 경영진이 있죠. 그죠? 그리고 회사 외부에 주주들이 있어요. 자, 이 주주가 회사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회사 밖에 있죠. 필기하실 거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주주가 회사 밖에 있기 때문에 얘들을 우리가 외부 이해 관계자라고 해요. 자, 근데 자, 주주가 뭐죠?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면 주식 거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주주의 특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유한 책임 원칙이 있어요. 주식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손실이 누적돼서 망한다고 할지라도 회사가 부채가 많이 생겼다라고 할지라도 주주의 책임은 자기가 출자한 거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주식 가치는 영원히 될지언정 마이너스가 되진 않아요. 그죠? 그죠? 어쨌든 간에 주주가 이렇게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회사는 주주로부터 돈을 제공받죠. 자금을 조달받아가지고, 자, 이렇게 조달받은 자금을 운용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주주에게 분배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외부 이해관계자 쪽에 보면 주주 말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주와 채권자. 채권자는 뭐예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요. 자,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외부 이해 관계자라고 해요. 외부 이해 관계자라고 하는데, 자, 얘네가 회사에게 자금을 제공합니다. 자금을 제공하는데 그냥 이 경영진들이 가서 우리가 회사 운영할 건데 너네 돈 내나 이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제공하냐면, 자, 이 외부 이해 관계자 중에서 주주와 채권자 같은 회사에다가 돈을 대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요. 어떤 식의 정보를 제공하냐면 재무제표가 중심이 되는 그런 재무 정보들을 제공하죠. 제공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자,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가 이렇고 이런 사업 활동을 하면서 이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우리에게 돈을 제공해주면 우리가 이익을 열심히 창출해서 너희에게 분배해줄게. 혹은 채권자라면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대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해서 너에게 돈을 갚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거를 재무보고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재무보고의 주된 수단이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를 영어로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서 FS라고 합니다. 알겠죠? 적으실 필요 없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 필기는 책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노트 같은 데다가 절대 필기하시면 안 되고 책에다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고 또 이제 볼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권화라는 거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한 군데에다가 자기가 공부할 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 몰아넣어야 돼요. 그 책, 그 단권화의 기본 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구매하신 책 있죠? 중급회계 상권 혹은 하권 요 책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필기하지 마시고요. 자, 재무제표라는 걸 이용해서 요거를 대표적으로 이용해서 재무 보고를 하게 되는데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재무 상태표입니다. 약자를 좀 써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쓸 약자니까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BS라고 해요. 밸런스 시트라고 해가지고 차변과 대변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해서 밸런스 시트라고 예전부터 쓰던 용어인데 이게 요새는 이제 기준서가 바뀌면서 밸런스 시트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안 쓰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책들에서는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앞에 포괄자가 붙어요. 포괄, 손익, 계산서. 얘네는 영어로는 PL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옛날 명칭을 그대로 따와서 IS라고도 합니다. 둘 다 그냥 어떤 약자를 쓰든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PL은 Profit or Loss. 수익이냐 아니면 손실이냐, 이익이냐 손실이냐.
요거를 나타내는 표다라고 해서 손익계산서를 PL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영어로 당기순이익을 뭐라 그러냐면 net income이라고요. net이라는 건 뭐냐면 net, 이 net이라는 거는 순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net income이라고 하는데 그 순액 당기순이익을 표시하는 표다라고 해가지고 income sheet라는 명칭을 써서 IS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약자들은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자본 변동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약자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C2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어요. 얘네를 CF, 약자로 CF라고 해요. 현금 흐름이 캐시플로우잖아요. 그래서 약자로 캐시플로우를 나타내가지고 현금 흐름표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주석이 있습니다. 자, 이 5가지로 구성된 재무제표를 주로 이용해가지고 재무보고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사의 경영진이에요. 얘네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자, 외부에 있는 이 주주와 채권자는 자기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믿고 자금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 정보 누가 만들어요? 경영진이 만들죠. 그러면 그대로 재무제표 경영진이 만들어낸 걸 믿을 수가 있나? 조금 의심스럽죠. 왜냐면 자, 경영진, 대표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는 어떤 유인, 경제적인 유인이 있냐면, 자, 주주가 경영진을 선임하죠. 대표이사랑 뭐 이사회를 선임할 거냐? 그렇게 선임하는데, 자, 이사회와 대표이사는 자기네들이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했다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보고하고자 해요. 그래야 자기가 성과급을 많이 가져갈 거고 다음 해 계약할 때 연봉도 많이 인상시킬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스스로 자기네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니까 이거를 바로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인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영진이 만들어낸 재무제표가 진짜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졌냐, 이거를 인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공인회계사예요. CPA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대표적인 업무 영역이 회계감사입니다. 재무제표가 올바로 만들어졌는지, 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졌는지를 감사하는 것이고, 이때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졌는지를 감사하는 거지, 회사가 손실이 나냐 이익이 나냐,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요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 기준을 준수했으면, 만약에 손실이 매우 많이 나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올바르게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라고 해서 적정 의견이 나가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외 용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재무제표 작성 과정 중에서 커다란 대기업들은 보통 이제 자체적인 인력이 있어요. 그 자체적인 인력들이 분계도 다 하고 재무제표를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작은 회사들은 그럴 능력들이 없어요. 그거를 도와주는 거를 이제 기장 업무 혹은 PA라고 합니다.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기장이라고 하고요. 규모가 큰 회사들의 경우에도 이제 가치평가나 아니면은 주석 작성하는 거, 이런 거 작성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전체 재무제표 중에서 일부 작성을 도와주는 걸 PA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장은 주로 CTA들이에요. 세무사분들이 하시고, PA, 이거는 주로 CPA들이 합니다. 자, 이 기장은 작은 회사들의 전체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PA라는 것은 퍼스널 어카운턴트라는 의미예요. 프라이빗 어카운턴트, 프라이빗이네. 프라이빗 어카운턴트라고 하는데, 그 회사의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일부 도와주는 그런 용역 수행자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CTA들은, 세무사분들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세무대리 업무를 하죠. 물론 회계사들도 하긴 하지만 주로 세무사들이 많이 하시죠. 세무대리 업무, 기장을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낸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세법상 규정으로 컨버전 한 다음에, 그래서 납부해야 될 세금 계산해주는 게 주로 이제 세무사분들이 하시는 업무고요. 회계사분들이 하시는 업무, 저도 회계사죠. 이게 회계사들이 하는 업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세무대리 업무도 물론 하시고, PA 업무도 하시고, 가치평가 아니면은 뭐 M&A 이런 것도 해요. M&A 안에 실사와 가치평가가 들어가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대표적인 게 회계 감사 업무죠. 어쨌든 간에 이제 회계사 공부하시건 아니면 세무사 공부를 하시건 간에 가장 근간이 되는 과목은 요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우는 재무회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자, 회계사들이 회계 감사를 하려면 이게 회계 기준이 어떤 건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걸 먼저 알아야 이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세무사분들이 이제 기장 업무를 하려면
그러려면 이제 재무제표가 어떤 규정에 어떤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자, 세법상 규정들이 대부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회계랑 다른 부분만을 서술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회계를 기본으로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세법 규정을 반영해서 약간 몇 가지를 고쳐서 세법상 납부할 세액들을 납부하는 그런 세액을 계산해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세법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도 중급 회계 그리고 고급 회계가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제가 실강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제목이 요약이라는 책을 지금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 뭐냐면 이게 재무회계 전반적인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 100페이지 미만의 페이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글씨가 굉장히 짜잘짜잘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 형식으로 다 요약이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언제 이용하시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 강의 먼저 저랑 함께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급 회계 상관, 하관 다 정독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정독하시고 나면 자, 그걸 기본서로 할게요. 중급 회계 상관, 하관을 기본서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본서를 먼저 강의 후에 정독을 해주셔야 돼요. 정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회계라는 게 그리고 세법도 마찬가지지만 회계랑 세법이라는 것은 다분히 실무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론만 안다고 요 기본서에 있는 이론만 안다고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사례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실력이 많이 늘어요. 문제를 가지고 사례 연습을 하고 나시면 다시 한번 기본서를 정독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저랑 같이 나갈 부분이에요. 제가 첫 번째 기본서 정독을 위해서 강의를 해드리면요. 여러분은 집에 가가지고 저랑 같이 밑줄 친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문제 풀고 나서 다시 기본서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 요약 요거 책 드린 거 있죠? 요걸 이용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 책을 가지고 제가 촬영한 강의를 서비스로 이제 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은 중급회계, 상관, 하관 통틀어서 결제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제공이 될 텐데 아마 이론 파이널이라는 강의가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파이널 강의예요. 이 내용을 다 요약해가지고 이론들을 다 요약해가지고 90페이지 정도 되는 페이지 안에 다 몰아넣은 거를 압축해서 해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것만 먼저 들으시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알겠죠? 자, 먼저 요 단계를 거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재무회계 요약 가지고 요 강의 들으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재무회계 요약에 있는 챕터랑 기본서에 있는 챕터랑 챕터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순서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강의. 알겠죠? 기본 강의 순서에 맞춰서 해당 챕터 찾으셔가지고 해당 챕터 내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매번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한 3, 4일 단위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일주일 단위로 하셔도 되고 하지만 반드시 이게 들어주시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니까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본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게 많아지면 기억이 휘발될 거예요. 휘발될 때쯤에 요거 들어가지고 기억을 장기화시키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꼭 좀 들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괄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했는데 먼저 이제 제 소개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죠. 저는 물론 이제 자 보시면 회계사고요. KICPA 한국공인회계사죠. 그리고 뭐 삼정회계법인 출신이고 뭐 전에 여기 현 예일회계법인이라고 되는데 사실 여기도 24년도에 퇴사했어요. 전이라고 바꿔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현재는 뭐 신화회계법인 이런 데서 이사로 있고 뭐 어쨌든 간 양력은 이렇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강의 양력이 중요하지. 자, 그 전에 이제 위너스 경영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재무회계 가르치다가 나무 경영 아카데미로 또 옮겨가지고
합병되면서 여기 와가지고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뭐 요 정도 됐고요.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기 특강 제목에 최근에 새로 책 안 내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 책이 조금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객관식 제목에 들이라는 책으로 편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판됐고요. 요 책이 계속 나갈 거예요. 요 제목의 요약은 전달드렸죠. 요거 가지고 복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뭐 재무회계가 중급회계가 들어가는 시험들이 여기 다 나열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의 시험이 이제 회계사죠. 그리고 세무사죠. 그 두 가지 시험 대비용으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강의 내용은 굉장히 상세할 겁니다. 물론 다른 과목, 다른 시험들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은 충분히 될 거예요. 알겠죠? 다른 시험 목적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근데 일단은 제가 회계사 세무사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원에서는 제가 간평사 학원에서도 간평사 회계학 강의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무경영 아카데미에서 제공되는 강의는 회계사랑 세무사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가 좀 상세할 겁니다. 강의 회차도 조금 많을 거고 좀 상세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시험 목적으로 이 강의를 수강한다라고 하면 강의 회차가 조금 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강의가 좀 컴팩트해요. 말도 좀 빠르죠. 그래서 빠르지만 알아듣기가 어렵진 않죠. 그죠? 요 정도 속도로 계속 나갈 건데 제 강의가 좀 컴팩트한 편이라서 회계사, 세무사 강의 치고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닐 거예요. 길진 않아요. 길진 않더라도 한 100강 정도는 될 겁니다. 100강이라고 하면 한 33, 4일 정도치. 하루에 3강씩 찍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33, 4일 정도치를 저랑 함께 하실 거고요. 이제 학원에 오시면 강의 스케줄을 좀 알려드릴게요. 강의할 때 70분 강의하고 20분 쉬는 거를 원칙으로 할게요. 물론 이제 강의 내용에 따라서 중간에 끝맺음이 안 되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여기서 끊었다가 그 다음 챕터 나가는 게 낫다 싶으면 70분 되기 전에 제가 강의를 자르고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거는 70분 강의에 20분 정도 휴식을 가져가겠다라는 개념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제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요거는 뭐 앞으로 기본 강의 듣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시다 보면 어느 강의가 좋다 이런 소문들을 듣게 되실 거예요.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요새는 뭐 객관식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저 때는 기본 강의 듣고 바로 객관식을 듣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기본 강의 듣고 바로 뭐 2차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객관식은 혼자 푸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러던데 객관식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객관식을 들어야 객관식이라는 게 이게 문제풀이 연습하는 거잖아요. 1차 문제풀이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안다고 빨리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빨리 푸는 스킬들을 좀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식은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공부 이력이 좀 쌓여가지고 내공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강의까지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객관식 강의 꼭 한 번 정도는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강의 교재는 요거로 진행이 될 거고요. 신영걸 교수님 책입니다. 같은 학원에 있는 여기 나무경영에 있는 최창규 선생님이랑 신영걸 교수님께서 같이 써주신 책이고 자. 공부 방법 이렇게 적어드렸죠. 책으로 예습을 먼저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여기 단과반인데 와서 듣고 계신 분들은 자 지금 중급회계만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과목 같이 가져가는 거 아니죠. 한 과목만 하면 시간이 조금 남을 거예요. 그 단계에선 예습을 조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책이 굉장히 서술이 잘 돼 있어요. 교수님이 쓰신 책이다 보니까 기준서 규정을 그대로 나열한 게 아니라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서술이 친절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거야. 근데 이제 텍스트가 굉장히 많죠. 보시면.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예습할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일단 4페이지 가보실래요? 자, 4페이지 보시면 1번에 재무회계 의의라고 돼 있고 1.1하고 회계의 정의라고 돼 있죠. 그죠?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된 제목들만이라도 읽고 와주세요. 알겠죠? 시간이 정말 없다 라고 하면 파란색 굵은 글씨로 된 제목만이라도 읽고 오시면 오늘 어디를 배울 건지 알고 내용을 듣는 거랑 그냥 나가는 거랑 이제 차원이 좀 다를 겁니다. 오늘 어디를 들을 건지 알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알고 와주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풀이 단계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계라는 것 자체가 다분히 실무적인 학문이라서 문제풀이가 개념 이해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아무런 개념이 없으면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저랑 같이 강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한번 듣고 나시면 자, 한번 듣고 문제가 풀린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본인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100명 중에 1명꼴로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문제 풀고 다시 복습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바로 안 풀린다. 책을 다시 읽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다시 책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보고 모든 걸 다 아는 분들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해오던 과목들이랑 전혀 다른 학문이기 때문에 회계라는 거를 뭐 20몇 년 살면서 혹은 뭐 30몇 년 살아오시면서 지금 배우신 적이 전공으로 배우신 적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죠? 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학교에서 배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럼 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능에서 배웠던 건 아니잖아. 그죠?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3년 해가지고 12년 동안 배워온 거랑 전혀 다른 과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베이스가 없는 단계에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계 원리는 최소한 듣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계 원리 듣고 나서 중급 회계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억이 휘발이 굉장히 잘 될 겁니다. 그때 너무 이제 멘붕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까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놀라지 마시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인이 박혀가지고 자연스럽게 내용이 술술 읊어지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 단계가 돼야 시험에 합격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잘 풀려야 시험에 합격하는 건데 쉽지 않겠죠. 애초에 합격이 쉽지 않아요. 한 번 보고 합격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거만한 마음가짐이고요. 투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수험생일 때부터 해가지고 수험 상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때 사례들을 좀 얘기해드리면 하루에 평균 몇 시간 공부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보통 10시간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 10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전업수험생 기준으로 10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는 거냐면 내가 풀로 집중하는 시간만 가지고 10시간이요. 자, 학원에 아침에 8시쯤에 와가지고 저녁 11시에 간다라고 하면 몇 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한 15시간 있는 거죠, 학원에. 15시간 있으면 밥 먹는 시간 빼고 중간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면 그리고 내가 잠깐 딴 생각하는 시간 빼면 사람인지라 그런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다 빼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날아가요. 그거 다 빼고 한 10시간 정도는 풀로 집중해 주셔야 1년 반, 2년 만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공부해 주셔야만 하고 그리고 뭐 반복풀이 필수입니다. 알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반복풀이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리고 귀납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회계가 이제 실무적인 학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다시 찾아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1회독 2회 강의 들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애초에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이고요. 그 강의 듣고 나서 1회독까지 책을 하고 났으면 어느 정도 지식이 얄팍하게나마 쌓였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안 풀리면 어때? 안 풀리는 게 당연한 거지. 안 풀리면 다시 내용 보시면 돼요. 내용 보고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론 다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되 문제가 안 풀린다고 혹은 안 풀릴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본 그 합격자랑 불합격자들의 특성은 합격하는 사람들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불합격자들의 특성은 좀 몇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일단 새로운 도전을 조금 어려워해. 새로운 도전이 뭐냐면 그 문제풀이 같은 거 있죠. 자기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는 걸 몇 번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문제 푸는 걸 어려워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를 푸는 걸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내용만 계속 읽는다고 실력이 진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같은 건 좀 떨쳐내셔야 돼요. 스스로를 계속 시험에 들게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고요. 모의고사 같은 거 있으면 무조건 가서 응시하세요. 알겠죠? 전범위 모의고사 같은 거를 이제 보면 그러면 아마 처음 볼 때는 시험 점수가 형편없이 나올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진도별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모의고사라는 것은 전체 범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체 범위를 가지고 시험이 출제되면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요. 일단은 내가 어제 하루 직전에 모든 챕터를 다 공부하고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처음 단계에서. 그죠? 그건 나중에 시험 직전에 숙련자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전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머리에 담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날 봤던 내용은 풀리는데 안 봤던 내용은 안 풀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안 풀린다고 두려워가지고 도전을, 그러니까 모의고사 응시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틀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음에 안 틀릴까? 요거를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피하시면 안 되고요. 스트레스를 계속 직면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직면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제가 뭐 학습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굳이 뭐 중요한 내용들 아니고 시험에 나온 내용들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 학습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뭐 당부의 말씀 좀 적어 드린 게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완강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사실 실강 들으시는 분들도 마지막에 이제 객관식이나 아니면 마무리 특강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랑 끝날 때쯤이랑 인원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그들은 이제 좀 걸러져가지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진짜 피로해서 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중급회계나 아니면 회계 원래 기본 강의 같은 강의들은 어떠냐면 이거는 처음에 한번 시작해볼까 하고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듣다가 아 이거 내 길이 아닌데 이렇게 적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그만두면 다행인 거죠. 내 길이 아니다 싶어서 다른 길을 빨리 찾으면 굉장히 다행인 겁니다. 근데 이쪽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데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 근데 오늘은 좀 힘드니까 이번 달은 조금 힘드니까 다음 달에 시작할까? 아니면 내년에 시작할까? 조금 쉬다가 다음에 다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할 게 많으니까 기억이 휘발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그렇게 몇 번 처음부터 다시 듣다 보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자 맨날 똑같은 앞부분만 듣잖아요. 그럼 강의 내용이 익숙해지죠. 너무나 당연해지는데 뒷부분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자 한 번 이러기 시작하면 처음에 듣다가 또 지루해져가지고 질려가지고 중간쯤 나가다 보면 아 더 이상 못 듣겠다 다음에 하지 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수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반드시 완강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뭐가 되든 도가 되든 어쨌든 간에 완강은 해주셔야 되고요. 이 완강 과정 중에서 자 복습을 제가 당일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적어놨죠.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누적적으로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어디서 듣고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누적 복습은 공부가 한 1년 이상 된 분들이 아니라면 불가능해요. 알겠죠? 누적 복습이란 게 뭐냐면 오늘 1단원 나갔으면 1단원 보고 내일 1, 2단원까지 나갔으면 1단원, 2단원 복습하고 그리고 4단원까지 나갔으면 1단원에서 4단원까지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자 만약에 한 12단원 정도 나갈 때는 1단원에서 12단원까지 복습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 안 돼. 물리적인 한계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복습은 오늘 한 것 충실히 복습하시면 돼요. 자, 앞 단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늘 복습하기 전에 불안하니까 앞에 것들을 복습하겠다. 그러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알겠죠? 당일 한 것만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럼 누적 복습 혹시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실까봐 제가 재미있게 요약 가지고 하는 강의 넣어드렸죠. 그거 들으시면 돼요. 그거는 굉장히 컴팩트하거든요. 몇 강 안 돼요. 그거는 한 20시간 정도 되니까 그거는 이제 일주일, 2주일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또 나왔죠. 문제 먼저 풀고 모르는 내용 찾아봐라. 하지만 처음 단계에서는 문제 접근조차 안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강의를 나가시는 거고요. 강의 진도를 나가시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합격을 위해서 고민을 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아까 합격자랑 불합격자들의 특성을 좀 비교해 드리고자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저거 공부를 좀 오래 한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원에서 상담 알바 같은 것도 오래 하고 왜냐면 저는 2차 수험생이던 시절이 좀 깁니다. 남들보다. 처음에 2차 떨어지고 회사 취업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상담 알바를 해가지고 합격하기 전에도 한 5년간 학원에서 이제 상담 알바 같은 걸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찾아오는 수험생들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좀 데이터가 쌓였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다 보면 자 불합격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게을러요.
그게 절대적으로 게으르다는 게 아니야. 그분들도 물론 이제 부지런하고 공부에 대한 의욕이 충만한 분인데 합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일단 요 공부에 진입하시는 분들,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부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성실하시고 어느 정도 머리는 다 있으시고 그래요. 근데 사람 머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합격자랑 불합격자를 가르는 기준은 머리가 아니에요.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그리고 나중에 전문가가 되고 나셔서도 회계사, 세무사가 되고 나셔서도 가장 중요한 자질은 성실성이에요. 업무가 맡겨졌을 때 능력은 비슷해요. 그걸 얼마나 책임감 가지고 성실하게 진행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일의 퀄리티, 산출물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것이고 나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수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분들의 특성은 무엇이냐? 자, 고민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랬죠. 이 고민을 남한테 의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합격수기 찾아보는 거 물론 좋습니다. 찾아보고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합격수기 다 읽어보고 내가 참고할 것들만 골라내서 나의 공부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게으른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합격수기 몇 개만 읽고 그 사람들 걸 그냥 따라합니다. 의문 없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왜냐면 자 봐요. 합격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합격 방법도 100가지예요. 자, 어떤 분은 공부에 전념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근처에 살아요. 어떤 분은 멀리 살아요. 출퇴근에 2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고 20분이 걸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퇴근 후에 공부해가지고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합격을 못하느냐? 아니요. 다 합격합니다. 물론 이제 평균적인 합격률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0은 아니에요. 0%는 절대로 없어요. 세상에 100%랑 0%는 없잖아. 그죠? 그분들도 합격하는데 그럼 그 합격하는 사람들마다 다 각기 자기만의 환경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개발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그 학습 방법은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남의 합격 수기 같은 걸 좀 읽어보면서 참고를 하실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되 시행착오를 겪으셔서 그래서 본인만의 학습 루틴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학습 루틴을 빠르게 만들려면 그러면 투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행착오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해요. 그걸 겪지 않고 합격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누구나 합격자는 다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시행착오의 결과로 만들어낸 최적의 공부 방법 있죠. 그게 이제 동차 합격자 아니면 수석 합격자들이 마지막에 자기 합격 수기에 적어놓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들은 그 합격 수기에 적힌 방법은 그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지식도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그 다음에야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그들의 방법을 쫓아하면요 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냥 수석 합격자 합격 수기 가지고 와가지고 이대로 따라하면 될 거예요. 찢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참고는 하시되 본인만의 방법을 개발하셔야 돼요. 항상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할 거랑 안 할 것들을 또 한번 좀 상세하게 들어가서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자, 고민의 대상이라고 적어놨죠. 회계처리 순서를 보면 자 경제적 거래가 있죠. 경제적 실질이라고 적어놨는데 회계는 법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자 경제적 거래, 경제적 실질이 있다면 그거를 회계 기준에 맞춰서 회계처리 해주는 게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런 고민은 타당합니다. 이 경제적 실질이 어떤 회계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되느냐, 이 회계 처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것이냐, 이 회계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요거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적 실질이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 문제에서 준 가정인데 이 회사는 왜 이런 거래를 했을까? 쓸모없는 고민이죠. 이 회계 기준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알면 뭐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죠? 쓸모없는 고민입니다. 자,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규정이 나오면 그러면 자, 이 회계 기준에 대한 거니까 그거는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례 연습을 하실 때 이런 회계 처리가 나오는구나. 어떻게? 요 회계 기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까지에서 고민을 멈추셔야 돼요. 알겠죠?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는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고민하실 때
항상 휘발성이 높다 그랬죠. 내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시험장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내가 문제 풀다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방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항상 고민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까? 가능한 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실제로 저한테 세법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게 뭐 한 달 정도 갈 정도로 외우면 되나요? 일주일 정도 갈 정도로 외우면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셨던 학생분이 있어요. 얼마만큼 외우면 한 달 정도 기억이 지속되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정의할 수가 없어. 그런 건 그냥 최대한 기억이 오래 갈 만큼 머릿속에 인이 박히게끔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제 제가 처음 설명할 때 하루에 10시간 정도 순공부 시간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거는 표본의 개념이에요. 합격자들을 보니까 대부분 평균 10시간 정도는 하루에 공부를 하더라 라는 것이지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만큼 투입은 하셔야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되는데 왜에 대한 고민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암기에 대한 것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갈 정도로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대한 많이 갈 만큼 암기하시면 되고 10시간이라는 거는 뭐 절대적인 기준치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되 아까도 그 합격 수기 막상 그냥 무작정 따르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환경에 맞춰서 알아서 변형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는 남들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하루 6시간만 공부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알겠죠? 대부분의 이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만하면서 접근을 해요. 알겠죠? 그러면 망해요. 왜냐면 남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도 다 나만큼의 두뇌를 가지고 있고 나만큼의 공부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열심히 해야 붙는 겁니다. 응시한다고 무조건 붙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되고, 당부의 말씀 중에 하나 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강의 들으시는 동안에는 최소한 이제 저를 좀 좋아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교육 관련된 논문들을 몇 개 좀 읽어봤는데, 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죠. 들으시는 분들을 청자라고 하죠. 청자에 대한 화자가 말하는 내용의 전달력이 이제 청자가 화자를 좋아할 때 그 전달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청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저를 좀 좋아하고 믿어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믿어주십사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래야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좀 더 잘 전달될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의 사유로 이렇게 부탁드린 건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회계사 1차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세무사 1차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정리 잘 해놨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시험 중에서 재무회계 과목에 대한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사 1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는 35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많아야 한 문제에 2.5점 정도 배점인데 재무회계는 3점이에요. 35문제 나오면 105점이 재무회계 한 과목에 배점이 됩니다. 자, 요 3교시 회계학에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랑 정부회계가 들어가고요. 원가회계가 10문제, 그리고 정부회계가 5문제, 그리고 재무회계가 중급회계랑 고급회계를 합쳐서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이 재무회계가 35문제가 나와요. 단일 과목 기준으로, 세부 단일 과목 기준으로 해도 자, 이런 기업법이나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105점이니까 배점이 가장 커요. 원래는 이 회계학이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내에 다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몇 문제는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80분이 시간이 할당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0분 늘었어요. 25년 시험부터 10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90분이니까 문제 풀이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고득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회계학에서 점수를 좀 많이 획득을 해야 고득점 맞아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알겠죠? 회계가 금간입니다. 일단 150점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재무회계만 가지고도 이 150점 중에 105점을 확보할 수가 있고, 물론 다 맞는 건 불가능하겠지. 저도 이제 시험 보면 한두 문제 정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실수라는 걸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100점은 못 맞더라도 105점 만점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영어 시험 성적 이런 게 나왔는데 일단은 회계사 시험 응시하려면 학점이랑 영어 시험
성적 이런 거를 좀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이것들은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갖춰 놓으세요. 왜냐면 이제 공부할 게 많아지면 영어 하느라 이제 뭐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할애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중급회계 상 나가는 단계에서 앞부분은 좀 쉽거든요. 그 단계에서 이제 매월 있는 영어 시험 같은 거 좀 통과를 해 놓으시고요. 이 학점 같은 거는 그냥 틀어 놓으면 돼요. 어차피 틀어 놓으면 나중에 그냥 적절히 그냥 시험 보면 점수를 잘 주니까 시험 공부 조금은 하셔야겠죠.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좀 학점을 돈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게 학교에서 학점을 다 이수하시고 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이게 안 된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학교에서 이수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됐다고 하면 뭐 학점 이수하려고 학교 한 학기를 다닐 수는 없잖아. 그죠? 그건 너무 시간 낭비니까 그냥 돈 주고 사세요. 그게 편해요. 알겠죠? 그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애가 지금 15개월이거든요. 근데 몸이 힘들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 돈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해요. 금전적 여력이 있으면. 그렇죠? 한 학기 학교를 다닐 시간이 없으면 그냥 돈으로 사시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남우경에서는 이런 뭐 학점 이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지만 찾아보시면 그 학점은행제 이런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으시면 되고 이 두 가지는 영어 성적하고 학점 이수 이런 것들은 중급회계 상 나가기 전에 완료되기 전에 꼭 좀 이수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1차 시험은 회계사 1차 시험은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 40% 이상 말하는 거예요. 회계는 150점의 40%가 60점 이상을 맞아야 꽈락을 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점수가 6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잘라요. 그래서 1차 시험 합격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이제 또 2차 시험 합격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단 1차에서부터 등수를 자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보실 때 준비하실 때 가급적 고득점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2월에 시험이 있거든요. 2월 말에 1차 시험이 있는데 이제 4월 정도에 발표가 나요. 합격자 발표가 1차 합격자 발표가. 그럼 1차 시험 보고 나서 내가 평균 60점은 넘었는데 점수가 간당간당하다. 등수제로 따졌을 때 내가 등수 안에 들 확률이 조금 낮은 점수대다 라고 하시면 2차 공부에 바로 진입하시는데 조금 이제 마음이 불안해. 그럼 2차 공부할 때 이제 마음이 불안하면 올인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안 생겨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2차 공부 미리 하시는 것보다 1차 고득점 하시는 게 오히려 전체 합격을 위해서 더 좋아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1차를 일단 합격하고 나시면 2차 과목이 여기는 제가 2차 과목들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안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1차 수험생일 테니까 그것들은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5과목이 있는데 이제 6과목이네요. 중급회계랑 고급회계가 나뉘어서. 근데 그거를 2차 가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미리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시면 좋은데 그게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신 분들은 2차를 미리 하시기보다는 1차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1차 합격한 다음에 회계사 2차 시험은 이게 다 6과목인데 그거를 요 과목이랑 다릅니다. 알아보시면 되겠고 6과목인데 그 과목들은 부분 합격제라는 게 있어요. 부분 합격제. 2년 동안 나눠서 전 과목을 다 합격하시면 돼요. 한 번에 전 과목 다 합격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첫 번째 연도에 몇 과목 가져가시고 두 번째 연도에 몇 과목 가져가시고 1차를 우선 일찍 붙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회계사 1차 시험은 일단 그렇고 자 세무사 1차 시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 1차 시험에서 회계학은 일단 전체 24에서 25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는 회계사 시험에서는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가 고급 회계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한 10문제 정도 나와요. 자, 보시면 35문제라고 했죠. 그 중에 10문제가 고급 회계가 나오는데 세무사 시험에서는 요 문제 중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혹은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0문제에서 2문제 정도 고급 회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급 회계 배우고 나서 일단 고급 회계 배우실 때 그때 이제 좀 선택적으로 몇몇 챕터들은 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중급 회계는 어차피 똑같거든요. 회계사나 세무사나 내용도 동일하고 깊이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기본서 가지고 공부해 주시면 되고 똑같아요. 4할 이상 그리고 6할 이상 획득을 해야 합격을 하는 건 동일한데 세무사 시험은 1차에서 등수제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0% 이상, 총점의 60% 이상 득점을 하면서 꽈락 나는 과목이 없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 시험 제도에 맞춰서 좀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세무사 시험은 이제 학점 요건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학점 요건보다 이게 더 까다롭거든. 영어 시험 요건이 학점 인정 요건보다 까다로우니까 회계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 영어 시험 성적 요건은 공부하시는 와중에 중급 회계상 끝나기 전에 완료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완료가 돼야 이제 회계사 시험에 혹은 세무사 시험에 올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계산기 사용법을 제가 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사진 찍은 거 맞죠? 제가 한 땀 한 땀 그렸어요. 도형으로. 알겠죠? 한 땀 한 땀 그린 건데, 자,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메모리 기능하고 GT 기능인데, 이 계산기 다음 시간부터는 사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쌀집 계산기라고 하죠. 공학용 계산기는 가지고 못 들어가요. 하지만 요 쌀집 계산기, 단순 계산 기능만 있는 이런 계산기는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문제 풀 때 같이 계산기 두들기면서 연습을 해주시고, 그리고 혼자 복습할 때도 암산하는 거 아닙니다. 암산할 필요 없이 논리만 따라가시면 되고 계산은 얘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기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자, 메모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메모리가 두 개가 있어요. 가장 먼저 메모리 플러스 메모리가 있어요. M 메모리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O를 누르고 M 플러스를 한 번 누르면, 그 다음에 MR 누르면 여기 M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숫자가 5가 뜰 겁니다. 한 번 더 O를 누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O를 누르고 M 플러스를 두 번 누른 다음에 메모리 리콜이라고 하거든요. MR을 누르면 10이 떠 있을 거예요. 그거 뭐예요? O를 한 번 더 해라, 두 번 더 해라, 세 번 더 해라, 네 번 더 해라,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더하고자 하는 숫자, 예를 들어 100이라면 100 하고 M 플러스를 5번 누르면, 그 다음에 MR을 누르면 어떤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500이 나오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자, M 마이너스는, 자, M 플러스는 플러스 기능이잖아요. M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기능이에요. 100 누른 다음에 M 마이너스 5번 하면 마이너스 5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0 누르고 M 플러스 2번 하고 M 마이너스 3번 누르면 100이 들어가 있겠지, 메모리. 그죠? 그래서 이게 계산 과정이 복잡할 때 이제 내공이 쌓이면 계산 과정을 안 쓰고 메모리 기능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거든요. 내공이 좀 많이 쌓이면 그때 이용하시는 게 이 M 메모리 같은 거고요. 자, 이렇게 M 메모리 이제 저장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계산을 하기 전에 이 MC를 눌러주셔야 돼요. 얘가 메모리 클리어라는 겁니다. 메모리를 비우고 새로이 0부터 계산을 시작해 주셔야 그 과거에 계산했던 결과값이 지워지고 새로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 좀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GT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그거는 메모리 기능이 아니고 M 메모리가 아니고 별도의 또 다른 메모리인데, 메모리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자, O를 누르고 플러스 누르면 여기 이렇게 K자가 떠요. M자는 안 뜰 것이고 K자가 뜹니다. 그 K자가 뜬 상태에서 는을 3번 누르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5 플러스 하면 K가 뜨고 3번 누르면, 자, 20이 뜹니다. 5에서 출발해서 5를 3번 더 더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럼 5를 4번 더한 게 되겠죠. 그죠? 자, 5를 한 다음에 플러스하고, 아니다, 기능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계산기 있으신 분들은 따라오시면 되는데 1 플러스 한 다음에 5 누르고 는을 3번 누르면 뭐가 되냐면요. 뭐가 되겠어요? 1 한 다음에 1 플러스 하면, 자, 1을 플러스 한 다음에 5를 누르고 는을 3번 누르면 제가 보니까 8이 나옵니다. 8. 어떻게 나온 거예요? 5에다가 1을 3번 더해라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5 플러스 누르고요. 3을 누른 다음에 는을 3번 누르면요. 3에다가 5를 5번 더한 거죠. 3에다가 5를 5번 더한 거. 그럼 뭐가 되겠어요? 18이 되겠죠. 3에다가 5를 5번 더하면. 그런 식으로 GT 메모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GT 메모리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GT 메모리는 이 AC 기능을 누르면, AC 키를 누르면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계산하시기에 앞서서 이 MC랑 AC 눌러가지고 기존의 메모리에 저장됐던 거 다 지우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앞으로 강의할 때 설명드릴 내용, 그 용어 정리 같은 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표를 보시면
가로를 뭐라고 하죠? 행이라고 합니다. 행. 세로를 열이라고 해요. 이게 행열이죠. 그죠? 수학에서 행열 배우셨죠? 앞으로 표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을 보세요. 무슨 숫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목행을 빼고 세 번째 행, 세 번째 열을 보세요. 라고 하면 62.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저랑 같이 의사소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와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라 그러죠? 맨 위에는 헤더행 혹은 제목행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세 번째 행, 세 번째 열이다 하면 62.5. 세 번째 행, 네 번째 열이다 하면 하나, 둘, 세 번째 행의 네 번째 열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분계는 기업 경제적 거래와 사건을 식별 측정하고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회계원리에서 배우셨던 것일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또 간단한 기초적인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이제 문제집 보시면 기본서 보시면 아니면 문제집 보시면 둘 다 이런 게 좀 적혀 있을 거예요. 20X1년, 20X2년, 20X3년. 자, X1년은 첫 번째 연도라는 의미예요. X2년은 두 번째 연도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책을 매번 이제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요거를 바꿔서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연도,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연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내용은 뭐냐면 회계 원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중급 회계에 앞서서 회계 원리를 선수강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 선수강이 잘 됐나 안 됐나는 제가 지금부터 드릴 내용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었다면 회계 원리 안 들으셔도 되고요. 이해가 안 되었다면 회계 원리 들으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들으시면 되냐면 이제 회계 원리에서는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회계 원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는 전체적인 숲을 보는 거예요. 회계 순환이라고 하죠. 회계 순환 분계가 이루어지고 그게 결산 수정 분계까지 이루어져서 결산 마감 분계까지 거쳐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와 뭐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가 만들어지는 과정,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숲만 보고 오시면 돼요. 어느 회계 원리책을 보시든지 보시면 좋고요. 학교에서 공부하셨던 책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에서부터 회계 순환까지의 내용은 어떤 책을 보셔도 좋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은 숙지를 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지금 중급회계를 듣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 조금 낯설다 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뭐 인강을 결제하시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회계 원리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 수업 들을 때 이용했던 교재를 가지고 복습을 한번 하고 오시면 되겠어요. 복습을 할 때 회계 순환 과정까지만 복습을 하고 오시면 돼요. 그 이후에 개별 계정별 회계 처리 설명하는 내용들은 중급 회계랑 회계 원리가 동일합니다. 중급 회계에서 오히려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는 회계 원리 단계를 복습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시 나갈 거니까. 근데 이제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한 거는 이제 회계 원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보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분계를 하죠. 분계를 하면 분계장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분계는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하는 거죠. 그죠? 차변 계정은 뭐가 있었죠? 자산과 비용이 있었죠. 대변 계정은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뉘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죠? 그것까지는 아시죠? 자, 이렇게 분계장에 적은 거를 계정별 원장 혹은 T계정이라는 데다가 옮겨 적는 걸 우리가 전기라고 해요. 이 계정별 원장이 뭐죠? 재고자산이면 재고자산, 매출이면 매출, 유형자산이면 유형자산. 이런 계정 과목별로 당기중의 기초잔액에서부터 기말잔액까지 증감을 분계장에 있는 것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놓는 거예요. 계정별로 회계 처리했던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게 계정별 원장이에요. 자, 그래서 계정별 원장을 작성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우고 싶지 않은데 이거 지워줘야겠다.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계정별 원장이다 라고 하면 자, 자산 계정이죠. 자산 계정은 기초가 차변에 있습니다. 증가도 차변이에요. 감소는 대변이고 기말이 대변이죠. 자, 기초 잔액에서 단기중 증가한 거 더하고 단기중 감소한 거 빼면 기말 잔액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증가가 100이라고 합시다. 100원 주고 유형자산을 사왔어요. 그리고 40원 주고 유형자산을 팔았어요. 40원어치 유형자산을 팔았어요. 40원 주고 판 게 아니고 장부금액 40원짜리 유형자산을 팔았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 회계처리 어떻게 돼요?
사흘 때 회계 처리는 자, 현금 좀 제대로 적을게요. 현금 100원 주고 유형자산을 사왔다는 거죠. 유형자산 증가했잖아. 그죠? 차변 쪽에 기록하는 겁니다. 차변 계정이니까. 팔았어요. 장부금액 40만 원짜리 유형자산을 50원에 팔았다라고 합시다. 그럼 현금 얼마 들어와요? 50원 들어오죠. 유형자산은 40원 감소하죠. 대차채 10원은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죠. 그죠? 자, 제가 빨간색 표시로 앞으로 회계 처리해드린 거는 당기손익 계정 드릴 거예요. 그죠? 앞으로 당기손익 계정은 빨간색, 기타 포괄 손익 계정은 파란색으로 회계 처리해드릴 테니까 색깔 보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게 계정별 원장이라는 거예요. T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증감을 죄송해요. 이게 계정별 원장이네. 분계장이죠, 분계장. 이게 분계장이죠. 분계를 이렇게 적고 나면, 자, 요 중에서 유형자산만 따로 빼서 옮겨놓은 거를 우리가 유형자산의 계정별 원장이라고 하죠. 그죠? 이 계정별 원장은 T 모양으로 그리고 기초에서 증가 감소를 반영해서 기말잔액이 도출되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T 계정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자, 기초 잔액이 만약에 10원이 있었다면 기말잔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자, 차변합계는 110원, 대변합계도 110원이 돼야 되니까 기말잔액은 70원이 돼야겠죠.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T 계정 개념은 좀 알고 계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여기로 좀 돌아올게요. 이렇게 분계장에서 계정별로 이렇게 따로 모아서 집계를 해주면 계정별 원장이라는 게 됩니다. 이 계정별 원장 보시면 기말 잔액이 지금 아까 저기 보면 유형자산 기말 잔액이 70원으로 도출됐었죠. 자, 이렇게 도출되면 이것들을 모아서 재무 상태표를 만들어내기 전에 이제 수정전 시산표라는 게 만들어져. 자, 얘는 뭐예요? 얘랑 시산표랑 크게 수정전 수정 후 구분하지 말고 시산표랑 재무제표의 차이는 뭐죠? 시산표는 손익계정이 이익잉여금으로 마감되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정이 이익잉여금으로 마감된 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차이는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 가지고만 설명드렸죠. 자, 다른 사례도 한번 들어볼게요. 차입금 계정을 써볼게. 차입금은 부채 계정이죠. 얘는 대변 계정이잖아요. 기초 잔액이 대변 계정들은 대변에 있습니다. 기초에 100원 있었다가 단기 중에 차입으로 인해서 증가하죠. 이걸 차입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증가라고 해볼게요. 증가. 차입으로 증가가 1000원 있었다라고 할게요. 상환으로 감소합니다. 차입금은 500원 정도 상환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기말잔액 얼마예요? 차입금 기말잔액은 600원이 되겠죠. 자, T계정 안에서도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해야 돼요. 그죠? 얘랑 얘가 단기 중에 회계 처리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기초 기말은 기초는 정기 회계 처리의 결과로 정기 기말 잔액이 나왔을 것이고 거기서 단기 회계 처리를 반영하면 기말 잔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회계 처리 대상은 얘네 둘만인 거잖아. 그죠? 거꾸로 됐죠? 제가 지금 말한 게 T 계정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고 분계장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T 계정이 도출되는 거죠. 그럼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증가 먼저 해볼게요. 단기 중에 차입을 했습니다. 현금 1000원이 들어오죠. 차입금 1000원이 증가합니다. 상환을 했어요. 차입금을 돈 주고 상환했으니까 차입금이 감소할 것이고 500원만큼 감소하는데 현금 500원을 지급했대요. 이 분계들은 알고 계시죠? 따라올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차입금과 관련된 계정項目들만 모아서 차입금 T계정 안에 몰아놓은 게 이게 T계정이다. 혹은 계정별 원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산, 부채 혹은 자본계정도 마찬가지인데 자산, 부채, 자본계정은 보시면 기초와 기말이 있습니다. 기초와 기말이 있어요. 손익계정은 기초와 기말이 없어요. 단기 중 발생액만 있어요.
매출, 매출원가 이런 것들은 수익과 비용 계정이잖아요. 얘네는 단기 중 발생액만 있어요. 왜냐면 기말잔액이라는 거는 손익 계정에서 기말잔액이라는 거는 이익잉여금으로 마감돼서 이익잉여금이 가산돼서 재무상태표의 한 시점에 기말잔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따라오고 있어요? 그게 결산 마감 분기였잖아. 그죠? 그래서 자, 재무상태표 계정들은 기초잔액, 기말잔액이 있는데 수익과 비용 계정은 기초잔액, 기말잔액이 없고 단기 발생액의 개념만 있다. 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단기 손익 계정들을 결산 마감 분기를 거치기 전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전체 다 한 군데 몰아서 나타낸 표가 C3표였죠. C3표. 그러면 자, C3표상 이익잉여금은 단기 손익에 대한 결산 마감 분기가 반영되기 전의 상태죠. 그럼 그거는 기말 이익잉여금이에요? 기초 이익잉여금이에요? 기초 이익잉여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C3표상 이익잉여금은 기초 이익잉여금이고 거기에다가 C3표에 있는 단기 손익 계정들의 순액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분기를 해줘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C3표상 이익잉여금에다가 수익 더하고 비용 빼면 그게 기말 이익잉여금이 되는 것이고 그게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따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수정 전 C3표, 수정 후 C3표. 자, 계정별 원장 우리 T계정 그렸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T계정 다 그리고 나면 이때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산부채 자본은 기초잔액, 기말잔액이 있는데 수익과 비용 계정은 단기 발생액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그리고 나서 자, 자산부채 자본의 기말잔액을 한 군데 몰아넣고 수익 비용 단기 발생액 순액을 한 군데 몰아넣으면 그게 C3표가 됩니다. 근데 그건 수정 전 C3표예요. 여기서 결산 수정 분기라는 거를 해야 수정 후 C3표가 만들어지는데 이 결산 수정 분기에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감가상각비 같은 거예요. 자, 기중에는 이 수정 전 C3표가 작성되기까지는 이거는 기중회계처리거든요. 여기까지는 기중회계처리에는 실제로 일어난 거래만 기록이 돼요. 알겠죠? 근데 감가상각비 같은 거, 대손충당금 같은 거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거래가 아니죠. 제3자와 실제 거래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말에 자산을 내가 이만큼 사용했으니까 자산이 이만큼 사용가치가 감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감가상각을 회계 처리해 주는 것이고 대손충당금은 회수 가능성이 그만큼 작을 것으로 예상하니까 손실을 미리 땡겨 잡는 측면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회계 추정이라고 합니다. 회계 추정, 회계적인 추정 혹은 공정가치평가, 금융자산 공정가치평가 같은 거 그 공정가치도 정확한 값이 아니고 회계적인 추정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회계 추정치와 관련된 회계 처리가 대표적인 결산 수정 분기예요. 결산 수정 분기를 반영한 수정 후 C3표가 돼요. 자,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중에 실제로 있는 거래가 아니잖아. 기말에 이 금융자산 공정가치가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니까 내가 그 값으로 공정가치를 맞춰주는 거지. 실제로 외부 제3자와 거래가 있어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런 것들을 결산 수정 분기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수정 후 C3표가 될 것이고 이 수정 후 C3표는 결산 수정 분기까지 다 반영이 된 상태인데 하나가 반영이 안 됐어요. 손익계정이 이익잉여금에 대체가 안 됐죠. 그래서 수정 전 C3표나 수정 후 C3표나 이익잉여금은 기초잔액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결산 수정 분기 반영하기 전에 기초잔액, 여기는 결산 수정 분기까지 반영한 후에 기초잔액의 이익잉여금이 기초잔액. 알겠죠? 그러고 나서 결산 마감 분기, 그러니까 단기 손익 계정을 이익잉여금으로 마감 처리시켜주고 나면 재무상태표가 되고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재무제표. 그러니까 이 안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있는데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만 생각하시면 돼. 그러고 나면 재무상태표가 되는데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은 기말잔액이다라는 거죠. 이 아래 용어 정리해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사례를 한번 만들어 왔어요. 칠판에 해드린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자, A랑 B가 저기 박진수가 출자했다고 했는데 제가 좀 나쁘끄러워가지고 그 유메일에 있는 박진수란 글자를 좀 뺐습니다. A랑 B가 상품 매매 기업인 주 PJS 박진수죠. 얘를 설립하고 설립하고자 결의하고 출자금 1억 원을 납입했대요.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이거 회계를 내서 배운 거죠. 차번에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1억 원 들어오죠.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창고 사용 목적으로 건물을 3천만 원에 구입했는데 자, 건물은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대요. 근데 이 감가상각 같은 거 뭐라고요? 결산수정분기입니다. 기말에 하는 거예요. 기말에. 자, 그러면 1월 1일에 취득 시점에는 현금 3천만 원 지급한 거랑 차변에 건물 3천만 원 늘어나는 거, 이런 회계 처리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상품을 현금 6천만 원에 구입해서 고객에게 현금 8천만 원에 판매했다. 자, 상품 매입 회계 처리는 현금 6천만 원 지불하고 현금 감소. 이게 자산이죠. 자산 감소는 대변 회계 처리고요. 그리고 상품이라는 또 다른 자산이 증가한 거죠. 현금이란 자산이 상품이란 자산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 상품이 8천만 원에 팔렸잖아요. 8천만 원에 팔리면서 현금이 들어왔을 거니까 차변에 현금 8천만 원, 대변에 매출액 8천만 원, 그리고 상품 제거해 주시면서 매출 원가 인식해 주시죠. 여기서 캐치하고 넘어가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유형자산 처분 거래라고 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6천만 원과 8천만 원의 차이 2천만 원으로 인식했을 거예요. 근데 재고자산 매매 거래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수익과 비용을 따로따로 표시해 주는 거죠. 따로따로 분기하는 거지. 왜겠어요? 자, 똑같은 이익을 창출했는데 기업이 똑같이 2만 원의 이익을 창출했다라고 합시다. 100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2만 원 창출한 기업이랑 10만 원어치 판매해가지고 2만 원 창출한 기업이랑 누가 더 이익률이 좋은 거예요? 후자가 더 좋죠. 그런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총액으로 회계 처리해서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주된 거래인 매출, 매입은 총액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총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수익은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반면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같은 것은 수익 정의에는 부합하지만 표현을 수익이라고 안 하고 이익이라는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거는 순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는 자, 삼성전자 같은 데서 반도체 만들 때 유형자산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반도체 생산 설비 같은 거 있겠죠. 생산 설비 거래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거의 없겠죠. 그지? 반면에 반도체 판매하는 건 굉장히 많겠지. 그런 주된 거래는 총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수적인 유형자산 매매 거래 같은 거는 기업의 본업이 아닌 것이죠. 그런 거는 그냥 순액으로 회계 처리해라 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결산수정분기 나오죠.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거. 감가상각 누계기라는 게 나왔는데 얘는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유형자산 장부금액 얼마예요? 얼마 주고 샀죠? 3천만 원 주고 샀죠. 감가상각 누계액 600만 원이죠. 그럼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3천에서 600만 원 차감한 2,400만 원이죠. 이런 거를 자산 차감 항목이라고 하죠. 자산 차감 계정. 자, 결산 마감 분기로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분기 다 소팅해 가지고 파악해 보시면 시산표 시점별로 이렇게 나오고, 시산표 시점별로 이렇게 나오고, 자, 보세요. X1년 초 시산표는 혹은 X0년 말 시산표는 자본금하고 현금밖에 없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거래한 결과로 수익 8천만 원, 매출원가 6천만 원, 감가상각비 6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빨간색 계정들 뭐라 그랬죠? 단기손익 계정들입니다. 자, 이 단기손익 거래로 인해서 이익이 얼마 생겼죠? 8천만 원 빼기 6천만 원 빼기 600만 원, 2,400만 원 생겼죠. 그럼 2,400만 원의 단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 주는 게 결산 마감 분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결산 마감 분기하고 나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제가 T 계정까지 다 그려놨으니까 이거 쉬는 시간에 한번 보세요.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시면 회계 원리 안 들으셔도 되고요.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 회계 원리 다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뭐 기초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자, 회계라는 게 뭐냐면 회계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 이게 핵심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험에 안 나와요. 필기하실 필요 없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 실체, 이게 뭐죠?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보고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별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노란색 표시해놨죠? 식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모든 거래를 다 분기하는 건 아니죠. 회계 처리 대상이 되는 분기가 있었죠. 회계 원래에서 배우는 거였어요. 그죠? 잠재적 계약 같은 거, 그런 거는 회계 처리하지 않죠. 그지? 미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회계 처리하지 않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대상이 되는 거를 식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얼마로 할 것이냐, 금액을 측정해야 돼요. 그거를 측정이라고 해요. 알겠죠? 식별과 측정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야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서 보고하는 과정, 요 통틀어진 요 과정 자체가 회계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회계의 주된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회계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회계의 목적은 회계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회계 정보 이용자는 누구냐? 유용한 정보란 무엇이냐? 라는 얘기가 좀 나와야겠죠. 유용한 정보는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 회계 정보 이용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이용자별 정보 수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한다고 하면 그럼 재무제표 보고 일단 요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 앞으로 이익을 얼마나 창출할지, 그래서 내가 투자할지 말지, 이게 의사결정이잖아요.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해야겠죠. 초기 진입 단계에서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요. 주식을 팔지 말지도 재무제표 보면서 앞으로 미래 산업 같은 거를 반영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뭐예요? 주식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재무제표가.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기업이 망해버려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직전에, 채권 투자하기 직전에, 돈을 빌려주기 직전에 해당 빌려줄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봐요. 너무 이제 손실이 많이 누적되고 돈 가져갈 사람들이 너무 많은, 빌려온 돈이 너무 많은, 부채가 너무 많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돈을 잘 안 빌려줘. 왜냐면 빌려줘봤자 떼일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하는데 재무제표를 사용한다라는 것이고요. 뭐 경영자, 종업원, 거래처, 과세, 당국 다 이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회계의 정보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자, 이거는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이죠. 칠판에 그렸던 그림 그대로 그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건데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기업 안에 경영자가 있죠. 경영자는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제공받은, 조달받은 자본을 운영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 얘는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때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주주와 채권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이자, 기업 외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죠. 외부 정보 이용자이자 소유주, 기업의 소유주죠. 그리고 자금을 위탁해줬다라고 해서 위탁자 혹은 본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소유주, 위탁자, 본인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주주와 채권자는 자금의 소유주 혹은 기업의 소유주 혹은 회사에게 자금을 위탁한 위탁자 혹은 본인, 이런 표현이 다 성립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기업은 혹은 경영자는 자금을 위탁받았죠. 위탁받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수탁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가 본인이면 얘는 대리인이 되겠죠. 대리인. 이들의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측면에서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에 있는 경영자들은 기업의 내부 정보를 필요한 만큼 직접 뽑아내가지고 생산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고, 이 내부 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에 굳이 의존할 필요가 없죠. 그죠? 왜냐면 얘네는 내부적으로 더 고급 정보에, 그리고 더 세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공표되는 요 재무제표만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더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하겠죠. 하지만 외부에 있는 얘네는, 여러분 주식 투자한다고 아니면 돈 빌려준다고 그 회사 삼성전자의 주식을 산다고 삼성전자 사업 기밀 같은 거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요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한정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실은 그러지 않죠. 이제 범법 거래들이 좀 일어나지. 내부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주식 투자하기도 하는데 범법 거래 과정을 우리가 배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거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고요. 뭐 업무 범위 같은 거 나왔었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가셔야 될 게, 자,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있었죠. 자, 요 네 가지는 수치적인 정보의 표로 주어지는 겁니다. 표예요, 표. 표자가 붙어 있잖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도 얘도 표예요. 알겠죠? 자, 근데 주석은 수치적인 정보로서만 나타낼 수 없는 것도 있죠. 기업의 회계 정책이나 기업 속이나 아니면은 뭐 매출 채권의 구성 요소라든지 뭐 이런 더 상세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주석에다 나타내는 건데, 주석은 자, 재무제표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정보를 제공하는 칸이에요. 란이에요, 란. 알겠죠? 자, 근데 이 주석이 그러면 재무제표가 아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석도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 5가지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자, 주석이 다른 4개의 재무제표보다 덜 중요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 5가지는 동등한 비중으로 중요해요. 알겠죠? 혹시나 이제 가끔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 이런 건 안 나오는데, 그 회계 관련 자격증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런 게 뭐 동등한 비중으로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맞는 말이고, 주석은 안 중요하다라고 나오면 혹 안 중요하다고는 안 나오겠지만 주석보다 얘네 넷이 더 중요하다라고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주석도 재무제표고요. 그리고 이 4개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제표 본문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될 정보가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한 시점의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한 시점.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머니 얼마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얼마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요 한 시점 물어보는 거죠. 그죠? 반면에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월급이 얼마예요? 연봉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요거는 기간의 정보죠. 그죠? 한 시점의 자산 상태, 재산 상태라는 것은 기간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누적된 결과로서 한 시점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 제가 작년에 처음 취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작년에 얼마 벌었고 올해 얼마 벌었고,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쓰고 나머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나머지가 재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 한 시점의 상태죠. 벌어들였다는 것은 기간의 변동에 대한 의미예요. 자, 그래서 기업 측면에다가 요거를 비춰보기 전에 이제 개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뭐 비싼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 아파트는 기업 입장에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산의 정의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 있는 권리를 말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게 핵심인데, 자, 제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5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샀다라고 할 때 제 돈만으로 집 사는, 자기 돈만으로 집 사는 사람 없죠. 은행에서 돈 빌려서 사잖아요. 제가 만약에 은행에서 20억 빌려서 이 아파트를 샀다라고 할지라도 아파트라는 공간이 제공하는 효익을 제가 50억 중에 30억 원어치만 이용하고 이런 거 아니죠. 아파트 전체, 이쪽 방 저쪽 방 거실 전부 다 제가 다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효익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자, 이 50억 원어치 효익을 제가 다 누린다고 할 때 이 50억 원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반면에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은 내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결과로 앞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 현재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부채의 정의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갚아야 될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부채고요. 자, 순자산 혹은 자본이라고 합니다. 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 내 돈이 얼마냐? 빌린 돈 말고 이 중에 50억 중에 갚고 나서, 부채 갚고 나서 남는 진짜 내 돈이 얼마냐? 이게 자산, 자본의 의미예요. 자본.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은 한 시점의 재무 상태인 것이죠. 반면에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과 기타 포괄 이익이 표시가 되는데, 얘네는 한 시점의 상태가 아니라 기간의 정보인 것이에요. 알겠죠? 연봉, 월급과 같은 얘기입니다. 기간 동안 얼마를 벌어들였냐와 관련된 얘기예요. 자, 자본 변동표도 한 기간 중에 자본이 얼마나 변동했느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현금 흐름표도 한 기간 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변동해 왔느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이 3가지는 기간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요거는 그 3페이지 피시면, 책 3페이지 피시면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 있고, 그 왼쪽에 파란색 페이지 있죠? 거기다가 좀 적어보세요. 회계 원리에서부터 배우셨을 텐데 재무제표의 항등식 있죠? 일단 재무상태표 항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자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죠. 항상 성립하죠. 여기 있어요. 자산은 부채를 이정하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인데, 자산은 차변 계정, 자본과 부채는 대변 계정이니까 대차는 항상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성립해야 되는 항등식인 거죠. 그죠? 자, 또 다른 항등식이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이게 포괄손익계산서 항등식인데,
그거는 좀 생략하고 요 측면에 집중을 좀 해볼게요. 여기 포커싱을 좀 해보면, 자, 이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라는 항등식은 한 시점의 상태에 대해서도 성립하는데, 요 앞에 델타를 씌워도 성립합니다. 델타가 뭔지 아시죠? 변동이란 얘기예요. 한 기간 동안 자산의 변동에서 부채의 변동을 빼면 자본의 변동이 됩니다. 항상 성립해요. 요것도. 자, 그러면 자본이 변동하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본은 왜 변동하냐면, 자, net income,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죠. 당기 순이익으로 인해서 자본이 증가하고요. other comprehensive income, 기타 포괄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거로 인해서도 자본이 변동하고요. 그리고 그 외 자본 거래로 인해서도 자본이 변동하죠. 그죠? 자본이 변동하는 사유는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다른 사유는 없어. 자, 그 중에 이 두 개를 뭐라고 해요? 단기 손익거래, 기타 포괄 손익거래.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손익거래라고 해요. 얘는 자본거래라고 하죠.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하고 그 외 다른 모든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 그 외 다른 모든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하기 때문에, 자, 얘가 그 외잖아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변동은 자본거래와 포괄손익거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항상 맞는 말이고, 이 포괄손익거래에는 단기손익거래와 기타 포괄손익거래가 있다라고 해도 항상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도 중요하고, 자, 반대로 이 부분도 중요해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인데 이게 델타를 씌워도 성립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본거래가 있었어요. 아까 현금 1억 원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죠. 그럼 회사 입장에선 현금이란 자산이 늘어나죠. 자산 얼마 증가해요? 1억 원 증가했죠. 부채 증감 없죠. 그러니까 자본은 1억 원 증가한 거예요. 알겠죠? 자, 현금 1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자산 1억 원 증가하죠. 부채 1억 원 증가하죠. 자본 얼마 증가해요? 변동이 없죠.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요식 항상 성립하고요. 빨간색 박스쳐는 요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고, 요 파란색 박스쳐는 요식도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빨간색 박스 측면에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자본거래에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총 자본이 증가한 금액을 물어볼 때, 여러분 이제 초기 단계에 내공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회계처리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요 자본의 증가액을 자본 계정 가지고 직접 뽑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자본의 증감은 자산의 증감 빼기 부채의 증감이니까. 자본 거래는 주로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채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 거래에서 총 자본이 얼마가 증가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혹은 얼마나 나갔느냐, 요거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채 변동은 없고 얘만 변동할 건데 얘도 현금으로만 변동할 것이기 때문에 총 자본이, 자, 사례를 들어볼까요? 아까 1억 원을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럼 회사 설립 단계에 회계처리가 차변의 현금 1억 원, 대변의 자본금 1억 원이었죠. 그럼 자본금 1억 원을 보고 자본이 1억 원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자본 계정들은 다 빼버리고 자산 계정 현금 1억 원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부채 증감액 없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1억 원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항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생각을 좀 확장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실력을 쌓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회계 분류라고 나오는데 피곤하시죠? 조금만 더 갑시다. 자, 회계 분류라고 나오는데 일단 회계는 이렇게 뭐 5가지 적어놨는데 이렇게로 나뉘는데, 자, 우리가 배우는 건 재무회계죠. 이 재무회계는 회계 원리와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로 나뉘고, 그리고 뭐 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정부회계 이런 게 있는데, 뭐 요 각각에 대한 의미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회계 기능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시면 수탁책임의 보고수단. 자, 우리 아까 그림 그렸던 게 없어졌는데, 자, 얘를 수탁자라고 하고 얘를 위탁자라고 했었죠. 그죠? 주인은 누구예요? 회사의 주인은 얘죠, 주주. 그죠? 위탁자 입장에서
수탁자인 얘가 경영자가 내가 맡긴 자금을 잘 운용하고 있느냐 요거를 파악하기 위한 게 그 수단이 되는 게 요 재무제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재무제표가 뭐냐? 수탁책임의 보고수단이라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경영진이 이익을 많이 창출했으면 보상을 더 많이 해줘야겠고 적게 창출했으면 잘라버리거나 좀 극단적이지만 아니면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성과급을 좀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해야겠죠. 자, 역선택 대리 문제 요거는 뭐냐면 자, 기업 외부에 있는 이 주주나 채권자는 자금의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내부 정보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경영자는 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얘네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자 입장에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영업하는 과정 중에 이 정도 지출이 필수적입니다 하면서 그 돈으로 뭐 가족들이랑 백화점 가서 뭐 소비를 했대요. 요거죠. 역선택, 대리 문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고 성과평가 수단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고 근데 또 경영진이 만드는 거니까 직접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니까 회계감사라는 과정이 도입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의 효율적 배분.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래야 이익률이 높을 거니까. 그래서 더 좋은 기업에 자본이 집중되고 남는 자본들이 차례로 그 다음 순서대로 그 다음 좋은 기업들에 몰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란 얘기예요. 기타 사회적 통제 기능은 이 재무제표를 보고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국세청 같은 데서 기업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재무회계는 과거 정보라는 거를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죠. 경영자들이 이용하는 관리회계적인 정보는 경영자들이 이용하는 내부 정보인데 자, 얘네는 주로 어떤 정보냐면 관리회계적인 정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회사 다닌다고 할 때 자, 부장님이 이 제품의 수익성 분석을 해와 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원 입장에서 하급자 입장에서 그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취합하고 요약해서 보고자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관리회계적인 정보야. 그거 왜 만드는 거예요? 이 제품에서 이익이 얼마나 생기는지 만약에 손실이 생기면 그 제품 생산을 중단해야겠죠.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관리회계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인데 얘는 미래 정보인 것이죠. 미래 추정의 개념도 도입되는 거지. 앞으로 얼마의 이익이 창출될 것인지 앞으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좀 요약해봐 라고 하면 미래 정보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라고. 미래지향적인 정보라고 얘는. 알겠죠? 의사결정을 위한 거니까. 근데 재무회계는요. 얘네는 기업 외부에 있는 다수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일반적인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의 특정 수요만을 반영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만들어내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면 이런 게 다 충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거래 그리고 결산 수정분계 정도까지 반영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라. 그게 재무회계지. 그죠? 얘는 기본적으로 과거 정보예요. 과거 지향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왜냐면 자 보세요. X년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X년 12월 31일까지의 거래가 다 발생이 되고 X2년 1월 1일이 돼야 돼요. 그럼 X2년 1월 1일 시점에서 X1년 재무제표라는 것은 이미 과거 자료지. 그죠? 만드는 시점에서 이미 과거 정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관리회계적인 정보는 앞으로 예상치에 근거한 자료도 만들어 와봐 라고 하면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자, 작성 기준은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이죠. IFRS나 아니면 K갭 이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명백한 기준이 있죠. 관리회계는 얘는 자체 기준이 딱히 없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고 무지하게 많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이 관리회계적인 정보는 부장님이 원하는 양식대로 부장님의 취향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보의 양식이 없는 거죠. 만드는 규정이 준거 기준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부장님의 취향 자체가 준거 기준이라고 하면 만들기 위한 기준이 너무 많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요 개념체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개념체계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시죠.